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서 어김없이 봄꽃이 피어나는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 뒤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월 15일이 되는데요. 총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이슈들이 코로나19에 묻히다 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토론할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권선필 모건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성호 충북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의 일상을 구분하는 단위 중에 한 달은 참 많은 의미가 있죠. 달이 바뀌면 달력도 한 장 새로 넘기고 또 새로운 각오도 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계획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로 총선 한 달 전 우리가 짚어볼 이슈는 어떤 건지 오늘 집중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된 영상 보고 관련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블랙홀이 돼버린 코로나19 확산 사태. 감염 방지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의 제약을 받으며 후발주자와 정치 신인에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선거 전략이나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 그 결과 이번 총선은 정당 지지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비례대표 의석 추가 확보용으로 창당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찬반 양론까지 코로나19 사태가 바꿔놓은 정치권의 판도와 안개 속 전국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네, 요즘 선거가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선거운동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분들은 좀 느긋한 반면에 정치 신인들이나 이분들은 좀 어렵다. 박원주 의원님, 네. 좀 느긋하십니까? 어떠세요? 꼭 그런 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선 자기를 많이 알려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존 그 현역들이 좀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저희 천안 지역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바뀌는 패턴들이 전통적인 방식이 보통은 대면, 그러니까 명함 나눠주고 가서 인사하고 소모임 인사하고 이런 방식인데요. 요번을 지켜보니까 주로 많은 의원님들이 신인이고 현역이고 이 SNS를 이용하는 게 이거는 또 새로운 사실은 기존 선거운동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아마 많이 도입을 할 1인 방송 유튜브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문자 외 전통적인 만나서 악수하고 사거리 나가서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신인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전통적인 방식과 이 새로운 운동 방식을 결합을 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한 측면은 대면 선거운동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에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 성 의원님은 어떻게 요새 선거운동하고 계십니까? 신인들이 좀 아무래도 선거하기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건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후보가 지역을 위해서 대민 관계에 있어서 많이 접촉하고 함께 민원 듣고 또 지역 문제를 고민했는가 이거에 대한 결판이라고 보고요. 워낙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 4년마다 철새처럼 6개월 그저 한 얼마 남겨놓고 또 그때쯤 출마를 했었던 과거의 행태를 따라했던 사람들은 불리할 것이고 신인이라 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4년 동안 현장을 많이 누볐으면 오히려 현역보다도 그분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적 측면에서는 같은 조건인데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를 위해서 잠시 내려와서 그저
얼굴 보여주고 또 끝나면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리부터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뭐 인지도 면에서 좀 어려움이 더 덜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공 교수님,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선거운동의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새로운 정치 신인들은 불리한 입장이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입장이긴 한데 사실 모든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 각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가 정확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각 정당이 어떤 의견들을 내고 제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진행되면서 사태가 정리가 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할 수 있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변하는 사태를 통해 갖고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여기 현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정당이나 현역 의원들이 도대체 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제시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가장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워낙 큰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낼지, 어떤 대안을 내실지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어떤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안 교수님,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정당에다가 좀 주안점을 둬서 정당 선거로 흘러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예, 뭐 세 분들 뭐 다 같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그 돈은 막고 입은 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인들을 위해서는 뭐 이미 작년부터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예비 후보 등록됐던 분들의 경우 계속해서 명함도 돌릴 수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예비 후보에게도 굉장히 기회는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요 정당들이 지금 공천을 좀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4월 2일부터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3월 26일, 27일 등록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거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공공기관에 지금 출입이 금지돼 있거든요. 모든 문화생활도 다 정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TV에 많이 하루 종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유권자가 우선 후보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권자가 더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적으로 돼가지고 후보자들별 토론을 한다든지 개인별 그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요번 기회야말로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해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정당만 가지고 찍게 되는 그런 경향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대개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 개 않습니까? 우선 인물, 그다음에 정당, 그리고 정책인데, 사실상 인물의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서 알린다 한다면 기본에 알고 있는 정당의 이름이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인데, 정책은 방송 토론을 통해서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지금 비례 정당이 지금 가짜 정당이니 위성 정당이니 자매 정당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정당 자체를 혐오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서 어쨌든 방송에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방송의 역할이 더 뭐 커질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요. 성현님, 일단 공천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이 확실히 강세예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공천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나오는 건 또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걸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양당의 공천 지켜보시면서. 아무래도 뭐 모든 의원들이 자당이 뭐 잘했다라고 자랑을 하겠지만,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의석 수에서도 의원 수에서 봤었을 때에 비교적 그 컷오프 시키거나 이번에 낙마를 시킨 비율이 저희가 좀 높지요. 그리고 또
다선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살아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험지로 보내든가 좀 조정하든가 이런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가 많이 살았어요. 다선일수록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경선을 붙였기 때문에 훨씬 더 살 확률이 좀 더 높지요. 인지도가 아무래도 현역이 이제 당원 관리라든가 인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비교적 보면은 저희 당의 교체 비율이 민주당보다 훨씬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박 의원님, 최근 이제 금태섭 의원이 이제 낙마한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는 논란이 있긴 보통은 한데, 뭐 말씀하신 예. 대로 숫자로는 통합당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그 많이 없어진 데는 예전 같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보통 공천할 때는 호남 지역의 의원들을 많이 교체를 합니다. 호남에서 3선 이상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0대 때는 우리 호남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처음에 보궐전에는 3분밖에 안 계셔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님들이 무조건 이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금태섭 의원뿐만 아니라 5선의 이석현 의원님이나 신경민 의원이나 현역 쟁쟁한 우리 최고위원이나 가장 상징적인 우리 당 사무총장을 했던 이춘석 의원님 3선이 네. 그 국회직 하셨던 분하고 해서 이렇게 좀 현역들이 많이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낙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 충청권만 해도 저희가 이제 3군데 정도 경선을 했습니다. 천안이 이제 2군데 네. 완전 신인들이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충청권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교체 대상이 된다든지 아무래도 이러지 여기가 험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어느 한쪽도 우세를 만약에 할 수 지금 없다 보니까. 속내를 자세히 보면은 TK하고 PK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 인재들이 누구를 꼽아도 네. 아무래도 좀 당세가 강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호남에 의원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면 그때 이제 많이 교체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수도권 의원님들이 네. 많이 이제 현역도 경쟁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7, 8명 정도는 이렇게 낙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당의 좀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를 봐보면 이번에 이제 친문 세력의 주류 세력 아니겠어요? 이 중심으로 이게 이제 공천이 이루어졌고 또 금태섭 같은 경우는 친문이 아니고 쓴소리를 많이 하고 원칙주의자잖아요. 좀 잘못 가는 조국 사태에 있어서도 반대를 했고 또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기권을 하고 반대 옳은 소리를 냈었고요. 또 황운하 같은 사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부정선거에 경찰총 그 당시 청장으로서 개입이 됐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야당 또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았었는데 반대한 사람은 아무래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 친문 세력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또 그런 지원을 받았던 황운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경선을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 계파, 친문 계파에 의해서 이게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데 저희 당 같은 경우를 보면 비박, 친박 없이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만 아마 드리면 그런 측면에서는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타당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친문 떨어지는 사람 많고요. 실제로 아직도 이번에 그 우리 통합당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공천률이 뭔지 이런 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탄핵이라고 하는 내지는 이러저러한 문제로 갇히는 문제 하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거는 공당인데 이게 룰이 어떻고 뭐에 근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깜깜이로 진행되니까 뭐 당내에서도 최고위원님들이 이게 뭔 기준이냐라고 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특정 세력 우리는 경선 붙일 건 경선 붙이고 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현역이 불출하면 전략지역으로 한다. 네.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알겠습니다. 요번 얘기 듣고요. 우리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천 이제 상황.
지금 이제 박완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저는 공당이라면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칙, 절차를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어쨌든 당사자들, 참여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공감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당원들의 참여가 당연히 있어야죠. 공당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도 박완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합 과정이 너무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절차, 어떤 규칙으로 후보를 결정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도 일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심지어는 뭐 그 전에 대선 후보를 하셨던 그 당 출신 후보까지도 이거를 부정하고 무소속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정도가 여러 개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는 공당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면은 요 얘기 좀 해보죠. 저도 좀 한 말씀. 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예. 아니 그 지금 뭐 양당이 다 그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못했어도 잘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이 볼 때, 일반 국민이 볼 때 잘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큰 정당 두 정당이 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국회의원들을 새롭게 물갈이하고 교체한다는 건 맞는데 과연 그럼 새롭게 인재 영입한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일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벌써 집권당에서 이미 지금 인재 영입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젊은 청년이 미투 때문에 잘려지고요. 그다음에 또 뭐 그 운동선수들 인기인들 데려오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무슨 그 창업 멤버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도 계속 나고 이런 사람들을 인재유입하면서 지금 새로운 그 기존의 국회의원들을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거는 사실은 공당으로서는 책임져야 될 일이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국민들이 불만을 한다는 사표라든지 불비례성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거구도 하나도 안 바뀌고 대표제도 하나도 안 바뀌고 오로지 30석 아주 달랑 뭐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했는데 지금 그 후보자들이 다 뭐예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후보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하나도 모릅니다. 차라리 지금 코로나 사태 때 같을 때는 방역 전문가라든지 의료 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안보와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당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이 지금 47석을 그냥 그야말로 거저먹기식으로 지금 의석을 가는데 지금 한두 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300석 갖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0석만 갖고도 되는 그렇게 국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47석이 그냥 하나도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뒤에서 불공정 거래하듯이 국회의원 의석을 거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패스트 트랙을 태울 때부터도 예측을 했어요. 절대로 이렇게 안 간다. 225석 대 75석 간다고 어림도 없잖아요. 250석은 사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운 그 자체부터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돼요. 국민은 갖다가 완전히 알겠습니다. 우롱하고 희롱하면서 선거법 가지고 이 혼란 기간에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저는 지금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데요. 21대 국회는 더 최악이 될 것 같아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21대 5월 31일부터 등장하게 되면 코로나도 확산될 것 같고 아무것도 지금 국회가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 많이 교수님이 정신 이제, 차려가지고 지금 21대 공천을 제대로 좀 할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만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뭐 비례 정당 사실상 이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에 뭐 사죄를 좀 하셨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제 뭐로 굳이 패스트트랙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선거법 그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얘기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시죠. 먼저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네. 중에 사실관계만요. 민주당에서는 20분의 인재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무조건 지역구에 비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지역구에도 가고 경선도 지역구에 가서 경선도 하는 절차가 있고요. 비례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집을 해갖고 분야별로
뭐 안보니, 뭐 정치니, 노동이니, 농민이니 분야별로 다 모아갖고 그거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 비례 순번을 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젊은 사람, 이사람 사람 막 갔다가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일부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자,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안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예, 그 가짜 정당 만들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비례대표를 냅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 싸잡아서 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갖고 영입도 했고 지역구에 대한 영입도 했고 비례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밟아갖고 어쨌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4%가 연합 비례당을 만들자는데 이제 찬성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느냐? 저는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입장은 분명한 거는 여기는 특정 정당 이 연동형 비례를 만들어준 제일 큰 원칙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양당 중심에서 사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 지역구를 못 가지면 그거에 대한 비례 득표가 안 맞는다라는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해서 이제 연동형 정확하게 준연동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리면 들어보고 또 들어보죠. 그 한국당이 만든 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전체가 가는 거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고요. 소수당들,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등등 뭐 여성, 청년 이런 분들 모두가 하고 저희는 후순위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그 연동성을 비례성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74%가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네. 형식은 어쨌든 여당 의원이 뭐 우리 박 의원님 고생하고 계신 거지요.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한테 설득 논리가 약합니다. 선택을 받을 겁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법은 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것은 청와대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소수당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진 거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인이 마포회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패스트트랙 하면 안 된다. 선거법은 하면 안 된다.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책의장이 청와대 정무수석도 만나서 만에 하나 선거법이 통과가 됐었을 때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만들어서 어떤 사태가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다 알려줬습니다. 수석, 원내대표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협상 과정에서 다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밀어붙여서 한 거 아닙니까? 사표 방지 뭐 여러 가지 비례성 원칙 그럴듯한 거 붙여놨어요.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됐었을 때 민주당 안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례당 만들 때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석을 도둑 맞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야당이 도둑놈들입니까? 그다음에 위성정당, 가짜정당, 꼼수정당 이루 말할 수 없는 험남과 저주를 퍼부은 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 만들겠다라고 집권당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확약하다시피 했어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뭐 위성에 뭐 다른 사람들 뭐 시민단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왜 요청도 그러냐면 듣고, 왜 예, 그러냐면 말씀 듣고. 왜 그러냐면 이거 말이죠. 북한에서 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 북한까지 공산주의 얘기하는 국가들이 아니고요. 다 해놓고 형식적으로 대의원 대인이 뭐니 해가지고 넘겨놓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한 지금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정기특위를 했고요. 그때 충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여러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2대1 구조 같지 않은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비례성 그 사표를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제가 1년을 참가했는데 요지부동이었어요. 우리 그 당시 저희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뭘 부분이냐면 현행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하자라는 입장을 1mm도 양보를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학자들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오기 전까지는 협상 자체를 안 나왔던 사실.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안 맞는 않습니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하면 안 되고 네, 이걸 알겠습니다.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저희 그러면 공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또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본 첫 번째 내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 표의 가치의 2분의 1이다라고 할 때 기분 좋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부분은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헌재에서 이미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결하라고 계속 얘기했고 해결했어야 됐거든요. 국회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셨던 최근에 있었던 선거구 문제만 해도 국회가 요지부동해요.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전혀 안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이번 마지막 선거구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가서 결국은 현상 유지하는 식으로 결정하셨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지금 변화가 있는데 정부가 과연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태를 가져온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그 파급력만큼이나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시민들의 불안함을 고조시키며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집단 감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가 마스크 대란까지. 불안한 민심을 등에 업고 다시 떠오른 정부 책임론. 4월 15일 총선일까지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총선 연기까지 거론되며 한 달 남긴 총선 전국은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부 책임론의 의미와 한계점, 그리고 총선 연기의 가능성을 조명해 봅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이제 이런 대처 방안을 보면은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만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사망률도 낮고 어느 정도 또 외신에서도 한국이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마스크라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 또 불만령이 나오는 것도 맞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성 의원님,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과연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모렴치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이 역병, 감염병은요, 가장 기본 원칙이 차단과 격리예요. 우선 무조건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병했나요? 우한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줘야지요.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예 애초부터 막은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라든가 몽골 같은 나라. 이런 데는 나온 사람들이 몇십 명 단위예요. 몇 명이거나. 중간에 막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도 그 홍콩 같은 데가 대표적이에요. 대만 같은 데. 이런 데가 100명 단위예요. 그런데 완전히 오픈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 이탈리아, 일본, 이란도 거의 오픈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10,000명 단위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잘못했나요?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2월 12일 날 정세균 총리가 예정된 행사는 진행하라 그랬어요. 거의 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다 막은 줄 알고 13일 날 대통령께서 머지않아 이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9번째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정부가 넘버링해서 했잖아요. 29번 환자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발병을 했어요. 그동안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역 내 감염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들어온 병영군이 이 여러 형태를 다니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지역 내 감염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게 2월 16일 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정부 지침이 뭐였냐?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확진자들하고 조금만 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확진자들하고 만났었던 사람들이 한해서만 검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보니까 그런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환자가 나오고 이게 지역 내 감염이에요. 이게 2월 16일인데 네. 심각 단계 올린 건 언제냐? 2월 23일 날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정된 행사를 하라고 해서 대처가 좀 늦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신천지도 예. 그 이후에 다 푸른 다음에 예배 보게 하고 한 거예요. 정부가 이 지역 내 감염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못 막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정부가 자화자찬을 한다. 지금 또 대통령께서 그러셨어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된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로에서 지금 100명이 넘게 또 터지고 저희 서산에서도 8명씩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지금 정부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공교롭게 저희 충남에서 코로나 환자 가장 많은 천안과 서산에 있는 의원님들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의료진들의 사실 그 우리나라 사망률이 낮은 거는 정말 정부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한국 의료 수준이 높고 의료진들의 정말 그 노고에 따른 결과지 결코 정부는 할 말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야당이 저렇게 국민들이 화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애초에 초기 단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2주 정도 잘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계 단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2월 23일 날 심각 단계 총 5, 6단계 뛰어넘어서 심각 단계로 지역 전파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제 다량으로 나왔는데요. 참고로 며칠 전에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평가 중에 하나도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시킨 건 아니지만 3가지의 한국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첫째는 높은 의료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투명성. 우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다 온 국민이 이렇게 진행하고 세 번째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들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그다음에 종교 집회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높게 평가한 거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어디 BBC나 이런 데에서 평가하고 WHO에서도 평가하는 게 뭐냐면 빠른 검진을 해서 우리는 확진자를 찾고 접촉자를 찾아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역책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거 맞습니다. 그 마스크 때문에인데요. 마스크도 초기에 한 600만 장 하다가 지금은 한 1000만 장, 그다음에 주말까지는 1300만 장을 보급하기로 하고 보급 체계도 배급 체계도 좀 수정하는 거. 요건 조금 시간이 가면 낮을 거라고 하는데 마침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 2주 전에는 한 41%가 잘한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2주 전보다 한 58% 정도가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잘한다는 잘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점점 올라가고 올라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확진자보다는 이 격리자 해제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스크 문제라든지 특정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정부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2주간 통제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감염병의 독특한 성격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재기간입니다. 잠재기간. 잠재기간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자랑한 게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특정 종교에 의해서 팍 퍼진 것 같은 경우는 그 독특한 예배 방식 때문에 많이 퍼졌는데 이 지역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지금 다 투명한 문제 빠른 진단 시약 이런 거 다 중소기업이 했지 정부가 했습니까? 정부가 이거 한 겁니까? 기업들이 해놓은 거 의료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가로채고 있어요. 반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간단한 마스크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중국에 수출하는 걸 막았어야죠. 중국이 다 막았어요. 자 그거 2월 25일 날 막았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태가 났었을 때 중국에 줄 서고 마스크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죠. 정부가 이 대비도 못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와가지고 2월 25일 날 그때서야 통제가 이루어진 게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통장들이 다 헌신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으니 이분들을 통해서 이 연세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분들 동네마다 다 알고 있고 하니까 배급을 하자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를 갖다 약국에서 팔고 농협에서 팔고 줄 서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하고도 이 정부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번 이 사태 수습하는 것은 정말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적인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차단하고 스스로 격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막아지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요. 시민들이 하고 국민들이 한 것을 정부가 가로채지 마십시오. 네,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그 저는 정도 하시고 우리 한 공 교수님한테 10초만. 왜냐면 예, 예. 정부가 직접 마스크도 만들고 의료진도 전부 다 이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역 체계를 잘 하느냐가 정부가 하는 일이지 마스크 생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런 부분에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우리 당에서도 계속 요청을 해서 5일제로 바꿔나가고 필요하다면 또 면 마스크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하고 이런 걸 추경해서 만들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추경의 마스크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1원도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 그런 감염병 예산 깎은 게 누굽니까? 감염병 예산을 누가 깎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또 그거 하고요. 말씀드릴게요. 추경 총선 이 연기돼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공 교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투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급변한 변화는 지금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뭐 지금 상황이라면 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총선 연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그거는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워낙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검증이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그 봉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심각한 논리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논리라면 대구 경북을 봉쇄해야 된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방금 또 말씀하셨던 이 마스크 문제라고 하는 거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일관된 논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맡길 건 시장이 맡기고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뭔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장이 나눠주는 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주의 국가 방식입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거요. 네. 시장이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저희가 좀 다른 논리적으로 생각할 얘기를 필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이 자꾸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논리가 일관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감염병이지만 이게 바이러스 전쟁이거든요. 사실 전쟁은 일반 국민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안전, 생명, 안보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바이러스 전쟁에서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전쟁에서의 무기는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시장에 맡길 정도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런 국가가 전쟁 중에서 하나의 무기 체계를 공급하듯이 좀 식량도 사실 전쟁 때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국가가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공적인 영역, 일반 사적인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이고 시장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스크 문제는 시장의 영역을 떠난 겁니다. 이거는 전쟁 중에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될 때입니다.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어저께 그 방송하면서 뭐라 했어요?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들을 갖다가 30일간 거래 중지를 시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중국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중지를 시키고 폐쇄를 시켜도 돼요. 그거를 영원히 시키는 게 아닙니다. 친구 관계는 그런 걸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달만 그 거래를 갖다 중단하겠다. 우리 2달만 소통을 중단하겠다. 이러는 것이지 영원히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아 그렇지. 네, 너희가 참 그런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정부는 절절절 매요.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포비아 해가지고 120여 개 국가가 우리를 쭉 입국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아니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삼류국가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 알겠습니다. 상황일 때 친구가 누구고 동지가 누군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대처 못한 거는 전적으로 국가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네. 요거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만 예. 반론. 우리 교수님 중국을 안 막았는데 대구를 막자고 중국 하는 것을 잠깐만요. 막는 부분은 요 정도 자, 하시고요. 자, 이건 그 뭐- 대구를 그럼 예. 봉쇄한 논리적 모순이 나온다 그러는데 정말로 문제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중국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차단이 됐으면 대구 안 막아도 얘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고 중국도 안 막으면서 우리 대구를 막자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도 한 말씀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여쭤볼게요. 부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우한으로부터 또는 그 중국 유학생들 막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확진된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저기 요 지금 얘기는 그게- 사실 저희가 토론을 많이 얘기한 부분이라서 지금 요 정도 하시고요. 자, 그거를 제가 지금 다음 우리 주제로 박 좀 의원님 굉장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한 그러니까 말씀하고 한번 계세요. 보세요. 아니 잠깐만 계세요. 아니, 제가 먼저 여쭤보는 자, 거예요. 아니 여쭙기 자, 전에 우리는 특별 관리를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예. 어디로 갈 건지, 요건에 어디 갈 건지 이런 관리하는 거 하고요. 이제 15일부터는 프랑스하고 유럽 국가 5개 국가를 추가적으로 특별 관리 검역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할 거고요. 역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 국가를 다 막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제한 국가에 여행 예. 하지 말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알겠습니다. 사실들을 자, 균형감 있게 자, 해야지. 이 주제는 요 정도만 이게 하세요. 어떻게 아니, 요 정도만 하시고. 지도자가 자, 저래야 저는 굉장히 정말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로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춘절, 설을 통해서 중국의 관광객이 하루에 3, 4만 명씩 다녀갔습니다. 들어왔다 나가면서 그 보균자 있는 사람들이 잠복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이것들에 의해서 지역 감염이 지금 우려된 거잖아요. 이거를 전문가들이 얘기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 전파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게 뭐냐? 차단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예. 예,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저희가 또 주제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이번에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혁신도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뭐 지금 뭐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없죠.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난 얼마 전 국회에서 우리 특히 충청권 의원님들이 여야를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가 되고 핵심 내용은 혁신도시를 시도에 수도권 빼놓은 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온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 대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전하고 충남입니다. 나머지는 다 혁신도시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환영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작년 말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다 이제 이전이 됐고요. 이해찬 대표가 재작년에 첫 연설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게 아마 5월 정도 되면 1차 혁신도시 지방 이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제 기관과 이런 선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122개 기관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사이에 2005년부터 추진해 갖고 내려왔는데 74개 정도가 신설 공공기관이 생겼는데 이게 또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한 74개까지 포함한 122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고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요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통합당 또 우리 성일종 의원 나오셨으니까 먼저 화면을 좀 보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촛불 세력대 국정농단 세력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며 야당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고 반면 통합당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옥중 편지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봅니다. 네, 성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통합당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영향력이 클까요? 우선 나라를 이끌었었던 그러한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나라 걱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요.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경제 같은 경우는 뭐 다 거의 망가지다시피 아주 폭망한 상태이고 또 거기에 코로나까지 좀 겹쳐 있잖아요. 또 외교 같은 경우는 정말 국제적인 왕따가 되다시피 해서 지금 나라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국방도 다 이게 해체되다시피 하고 있고 탈원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정권을 견제해야 될 야당의 입장에서는 하나로 뭉쳐서 또 여당에 대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가 나와서 야당이 이렇게 또 좀 정돈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이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총선 영향력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후 벌써 시간이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효과라는 건 이제 검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야당의 경우에 여전히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경선 과정의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뭐 대표적으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가 전혀 뭐 합치겠다는 의사가 표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현재로 봐서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나 야나 세력 결집을 효과, 예. 일으키는 효과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예. 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이번 옥중서신이 그 구적패와 신적패의 대립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계속 해왔는데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으킨 또 적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울산 선거시장을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죠.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직에 있는 13명이 지금 기소됐는데 그거를 법무장관이 그걸 갖다가 모른 척하고 덮어뒀죠. 또 패스트트랙 선거법 엉망으로 만들었죠. 경제 지금 망가졌죠. 그다음에 지금 한미 관계를 뿐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의 삼각관계도 지금 깨지고 있죠. 남북 관계에서 남북 회담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죠. 지금 3년 동안에 나라를 정말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186개국을 우리가 자유롭게 다녔는데 129개가 우리나라를 금지시켰어요. 이러한 그 신적폐 정산을 가르는 이번 총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옥중서신의 중요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옥중서신 나오면은 과거에 지금 탄핵을 받았던 분의 그 옥중서신이니까 그게 반가울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적폐가 과거 적폐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중도층이 조금 이탈할 수 있는 염려는 있다. 어느 쪽에서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도층이 선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도에 있는 분들은 여도 싫고 야도 싫다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라도 어느 쪽에서 좀 잘해주면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옥중서신이 꼭 반드시 보수 쪽에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좀 접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원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교수님하고 비슷합니다. 뭐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황교안 우리 야당 대표님께서 그 대통령 그 총리였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정부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 촛불 민심의 반영이고 뭐 3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지금 반성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번 성격을 갖는 거 이번 4.15 총선 맞고요. 또한 야당이 가졌던 저런 태도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야당한테 그러면 새로운 입법 정권을 권력을 줄 건지에 대한 야당 평가도 같이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선거가 될 텐데 이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 타이밍에 한 것이 과연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는 국민들의 평가의 문제지만 중도층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할 제가 거라고. 박 의원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릴 거는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야당보다는 지금 현재
과거의 정부보다 더 잘하길 바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이 집권당일 때보다는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과거보다 더 잘하길 지금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좀 희망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에 총선을 대해서 통해서 물론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올 대통령과 집권당에 겁니다. 이제 평가가 되는데 조국 사태 때만 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 법 거의 뭐 지금 거의 그 하자가 있어서 범법자로 지금 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도 교수님, 국회의원들은 그거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정의로워야 되는데 중도층이든 지지층이든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적어도 평가하시는 국회의원들은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잘못했다. 우리가 조국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 다 그 사과 예, 하나는 예. 저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금태호 의원만 예. 딱 하나만 사과를 했는데 그분은 이번에 또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그건 경제적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하면 시간이 끝날 시간이 돼서요. 국민들이 평가를 저희가 해주실 겁니다. 걱정 안 성현님하고 하셔도 봉 교수님 얘기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님. 이번 선거는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쌓아왔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과 자랑스러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분야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나라 망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돼야 되고 또 그 경고를 국민이 해주실 때야만이 또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고 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4.15 심판에 정확한 이성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지금 두 분 이제 양당에서 말씀하신 거 외에 사실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 중도층 또 투표하시지 않는 부분이 40% 최소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왜 투표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대안으로 다른 당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당들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 표명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번 저희가 극단적인 좀 대립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유권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극단의 표현이 지금은 알겠습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맞부딪히는 것보다는 저는 좀 극단적인 생각이 있고 제3의 대안들,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많이 있는 선거다라고 하는 걸 유권자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께도 기회 드릴게요. 아니, 아닙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짧게 하시죠. 뭐 저희도 긴 야당 시절 해봤지만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였을 때는 초당적으로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고요. 이번 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잘했느냐의 평가도 있겠고 종합적으로 또한 야당이 지난 야당 시절 3년을 보내면서 국정에 또는 국민에게 미래지향적으로 보였는지 그 야당에 대한 또 평가도 함께 이루어주는 부분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물과 정책들이 잘 유권자들한테 전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언론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앞두고 지금 30일 남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지 모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우승 시인의 시 봄길의 일부인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 지치고 힘든 국민을 위해 끝없이 걸어가는 봄길 같은 정치를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